작년 말 대한항공 무인 편대기 연구팀 일부가 극비리의 미국 사설 풍동 시험장에서 시제품 엔진과 축소형 기체 모형을 이중 테스트했다는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풍동 시설 결과에 더해 해외에서 얻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뒤 기체 형상과 공기 흡입구 엔진 매칭을 다시 정교하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25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의 초도 비행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검증 과정 덕분에 현재 무인 편대기 구상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전력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5일 국방홍보원에서 전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인 스텔스 기술 시범기 출고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정찰, 전자전, 공격 등 임무를 자율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국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핵심인 무인 편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미국, 호주,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기종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역시 KF-21과 연계할 무인 편대기를 본격적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이전부터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무인기는 정찰 감시 임무가 주력이었으나 최근에는 유인기를 호위하거나 공격 기만 전자전까지 아우르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자율 비행 기술의 급진적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며 무인 편대기는 유인기 대신 위험 지역에 침투하거나 상대방 방공망을 교란하는 등 전투에서의 가치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이미 개발 중이면서 동시에 무인 편대기까지 병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 자료나 연구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는 KF-21과 1대4에서 1대5 비율로 묶여 편대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컨대 KF-21 한 대가 전자전 감시정찰 공격 기능을 나눠 담은 다수 무인 편대기를 지휘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졌는데 바로 무인 협업 개념까지 가능한 전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 무인 편대기 내부에서 또 다른 초소형 드론을 사출하거나 자폭 기만 무장으로 쓸 수도 있다는 추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방증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보잉이 개발 중인 MQ-28은 이미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돌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길이 11m, 무게 약 3톤 측면 흡입구로 기동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필요하면 자폭용 탄두 모듈이나 전자전 모듈을 머리 부분에 교체 장착하는 콘셉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경우 그롬이라는 무인 편대기를 공개했는데 이쪽은 최대 이륙 중량 7톤 규모로 더 큰 무장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개발 진척도가 지연돼 소프트웨어 안정성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무인 편대기는 어떠할까요? 먼저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입니다. 엔진은 당연히 국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한국이 개발한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데요. 엔진 추력은 5,000에서 8,000파운드급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속이나 초음속에 준하는 기동까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KF-21과 편대 비행이 가능할 정도의 기동성을 갖추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기는 이미 해외 풍동 시험을 통해 기체 형상과 공력 특성을 수백 차례 수정하며 개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공개된 영상에는 내부 무장창을 도입해 스텔스 성능의 전투기로 파악됩니다. 사실 이 정도 성능이면 소형 무인기 수준이 아닌 사실상 소형 전투기형 무인기로 가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 편대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AI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 유무인간 혹은 무인무인간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원활해야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요. 무인 편대기가 전투 중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휘 통제를 받기 전에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반격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군 네트워크를 통해 적의 위치나 전장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 작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ADD, 민간 AI 업체가 협업해 차세대 통합 C4I 시스템에 맞춘 표준 데이터 프로토콜로 개발했는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 흥미로운 요소는 무인 편대기 속 또 다른 무인기를 사용하는 전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초소형 드론이나 디코이를 내부 무장창에 탑재해 필요시 방출하는 전술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전술을 적극 채용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발맞춰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몰리냐라는 미니 드론을 전투기에 탑재해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미국도 디코이 드론을 다양한 항공 플랫폼에서 써왔습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무인 편대기 내부에 소형 타격 드론을 넣어 방공망 앞에서 기만 정찰용으로 쓸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내용은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무인 편대기는 결국 KF-21과의 시너지를 염두에 둔 플랫폼입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폭탄 같은 무장을 무인 편대기에도 장착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면 유인기가 굳이 위험한 구역에 들어갈 필요 없이 무인기를 앞세워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인기가 호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전자전, 정찰 임무를 분산 수행하면 조종사는 작전 지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교전 상황에서 상대 레이더가 무인 편대기를 주된 목표로 삼는 순간 KF-21의 생존성과 은밀 타격 능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나아가 무인 편대기들끼리 서로 간 AI로 협업해 스스로 판단하는 전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적 레이더 탐지 범위에 일부 기체가 들어가 레이더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다른 기체가 우회해 핵심 지휘소를 타격하는 식입니다. 이때 통신 지연이나 해킹 문제를 막기 위해 각 무인기가 분산형 AI 알고리즘을 갖추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안과 암호화된 링크가 필수적입니다. 스텔스성 역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MQ-28처럼 중간급 체급이라도 스텔스 실루엣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내부 무장창이나 램 소재를 통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대한항공 측은 이미 작년 DX 코리아에서 공개한 모형을 통해 KUS-LW라는 콘셉트로 스텔스 형상과 내부 무장창 그리고 모듈형 설계를 시사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그롬이나 미국의 X-45 계열에서 볼 법한 특징을 두루 섞은 모습입니다. 이런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면 전자전 모듈이든 공격 모듈이든 머리 부분이나 내부 창을 교체해 빠르게 임무 구성을 바꿀 수 있어 여러 작전에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와 함께 봐야 할 부분은 유지 보수와 운용 교리입니다. 무인 편대기를 소모성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 매체에서 보여진 무인기는 대부분 자폭 드론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무인기는 다릅니다. 기체, 엔진, 레이더, AI 알고리즘 등 고가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군은 이를 관리하는 전담 정비 조직이나 부대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 투입 시 일회성으로 날려버릴 것인지 귀환 후 재활용할 것인지 등의 교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미국은 NGAD에 다수의 자율형 무인기를 편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도 FCAS, 템페스트 등을 통해 유사한 구도를 띌 가능성이 큰데요. 또한 러시아와 중국 역시 무인 편대기를 연구 개발 중이며 일본도 자국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드론 협업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과 무인 편대기를 같은 시기에 맞춰 전력화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이른 시점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실질적으로 굴리는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4세대 5세대 전투기만 보유해온 공군보다 유무인 혼성 편대를 운영하는 공군은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며 다중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무인 편대기의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면 동맹국이나 중소국가는 고가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살 예산이 없다면 유인기 소수와 무인 편대기 다수를 조합해 효율적인 공군 전력을 구성하자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 역시 KF-21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인 체계 연구에도 별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T-50, FA-50, KF-21을 잇는 전투기 개발 경험이 축적되었고, 그 사이에 쌓인 스텔스 소형 무인기, 프로젝트 노하우까지 흡수해 단계적 도약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FA-50을 무인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인 편대기가 전력화되면 실제 운용 교리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편대 내 4-5대 무인기가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유인기를 지키거나 먼저 적진을 뚫고 약점을 찾는 방식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인기가 위험한 지대공 미사일이나 적 전투기의 요격에 투입돼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역할도 가능해져 대한민국 전술교리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무인 편대기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산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큰 몫을 할 텐데요. 이미 일부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KF-21 플러스 무인 편대기 패키지로 제안하면 무기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무인 편대기는 2025년 초도 비행, 2030년대 초중반 양산 및 전력화라는 대담한 일정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나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이 준비 중인 차세대 무인기와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한항공과 ADD, 민간 AI 업체들이 진행 중인 물밑 협업을 통해 극비리의 미국 사설 풍동 시험장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국내 시험 비행 성과가 모두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은 미래 공중전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유무인 복합 전력을 보유하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의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4일 미국 레이저 무기 영상입니다. 현재 미 해군이 개발 중인 헬리오스는 최근 60kW급 레이저 무기를 구축함인 USS 프레블에 탑재해 공중 표적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시키는 무기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함정에 설치하기 시작해 2024년 시험 발사까지 비교적 단기간 안에 성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워존을 비롯한 여러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미국 국방부의 시험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헬리오스가 실제 작전에 앞서 수행된 이 시험에서 매우 뛰어난 명중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레이저를 쏘는 데 드는 비용이 기존 화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최소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반면 헬리오스와 같은 레이저 무기는 한 번 사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0원 수준이라는 게 미국 측 설명입니다. 물론 장비의 구축 비용은 만만치 않지만 소모탄이 필요 없는 레이저 무기의 특성상 대량으로 적 드론이나 미사일을 상대해야 하는 시나리오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무시무시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헬리오스가 단순히 레이저 발사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름에 포함된 옵티컬 대질러 기능이 특히 눈에 띄는데 이는 어프로칭 무기나 정찰 자산에 장착된 광학 센서를 무력화하여 적의 조준이나 탐색을 혼란에 빠뜨리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인기나 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그 광학 탐색기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교란해버리는 것인데요. 이 기능만 제대로 갖춰져도 적의 정밀 공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테니 헬리오스는 사실상 공격과 방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나온 레이저 무기는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날아오는 무기를 바로 파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미사일에 달린 센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집적 회로로 설계된 센서류들은 60kW의 출력이라면 레이저 빛이 잠깐 스치기만 해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요. 향후 로키드 마틴은 헬리오스를 150kW급까지 성능을 확장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더 먼 거리에서도 더 빠른 속도의 공중 표적은 물론 소형 무인기를 넘어 중형 항공기나 심지어 크루즈 미사일까지도 요격 가능한 스펙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헬리오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실전 배치에 초석을 다지게 된 배경에 바로 비공개 냉각 모듈 개조 실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헬기의 엔진에서 차가 난 전력 제어 기법을 응용했다는 루머도 있고 잠수함용 원자로부터 힌트를 얻었다는 말까지 무성했지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은 특수 냉각제와 레이저 광원 간에 직접 열교환 구조를 설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일정 시간 연속으로 레이저를 발사해도 과열이 덜 발생하고 그만큼 목표에 레이저를 오래 집속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존 측 보도에 따르면 이때 드론은 회피 기동을 시도했지만 레이저가 이미 목표를 포착한 상황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는데 드론의 표면이 고열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구조가 손상되거나 전자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비행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중 침투 드론 격추 성과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레이저가 잘 작동하네 수준이 아닙니다.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하려면 다양한 표적의 빠른 이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추적하는 광학 및 레이더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수적입니다. 또 헬리오스가 다른 함정 장비나 이지스 시스템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 바로 이번 시험 발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한국도 드론 위협에 대비해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사업이 있는데, 이 무기는 저고도에서 날아드는 소형 무인기나 포탄 등을 요격하는 용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20에서 30kW급 레이저 출력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출력 증강 연구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비록 미국처럼 파워 모듈을 선행 연구로 도입한 사례는 없지만 해당 기술을 점진적으로 축적하고 있어 미래가 밝습니다. 다만 헬리오스와 비교했을 때 한국 레이저 무기는 아직 해상 플랫폼보다는 지상 기반 요격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축함이나 함정에 레이저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 장치와 해상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안정화 장치, 그리고 복합 센서 시스템 등에서 까다로운 기술적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나 이지스 구축함 등을 통해 무기 체계 다각화를 성공한 경험이 있고, 국내 방산업체의 연구 역량도 급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조만간 해상용 레이저 무기 프로토타입이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에서는 초기 모델을 지상 요격 시스템으로 개발해 노하우를 확보한 뒤 이를 해상과 공중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리는 중인데요. 국방 예산상 대규모 투자의 한계가 있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 독일 등과 기술 협력을 모색하거나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추진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형 레이저 무기가 완성되려면 헬리오스가 겪었던 문제인 전력 공급 방법과 냉각 기술 문제와 대기 환경 제어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사계절 기후 변화가 큰 데다 해안선이 길어 해상 기상 변동폭이 큽니다. 여름철에는 습한 공기와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겨울철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레이저 무기의 큰 제약 요인이 되기 쉬운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한국형 레이저 무기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헬리오스 수준의 위력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미사일과 대공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공체계를 레이저 무기로 보완한다면 한국군의 대응 능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은 당연한데요. 특히 북한이 드론을 통한 대남 침투 전술을 강화하고 있는 지금 드론 공격을 저비용으로 막을 수 있는 레이저 무기는 확실히 매력적인 해법입니다. 드론과 2차 파생 무기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한국형 레이저 시스템의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헬리오스의 힘이 실증되면서 미국은 해상 전력에 레이저 무기를 본격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미 해군은 차세대 구축함에 통합 에너지 무장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함정 한 척이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멀티도메인 전투 개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를 통해 적의 미사일, 드론, 소형 함정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면 해상 교전의 판도는 단숨에 바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ADD와 방산업체가 한층 긴밀히 협력해 레이저 무기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상 기술을 단순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냉각 방식, 전력 공급 체계를 독자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이번 헬리오스 개발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파워 모듈 개조 실험이야말로 레이저 무기의 핵심은 열과 에너지임을 다시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미래전이 오면 레이저 무기가 지금의 화약식 무기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함께 운용되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드론 공격이 더욱 교묘해질 것이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광속 요격 수단을 갖추는 것은 국가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테니까요. 미국이 앞서 발표한 것처럼 조만간 헬리오스가 150kW급으로 강화되면 더 큰 목표물까지 요격 가능한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한국도 그 사이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습득해 한국만의 독자적인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무기 체계에선 적절한 타이밍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시점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마련하면 미래전에서 한국판 헬리오스를 자랑스럽게 운용할 날도 머지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